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잠깐만요. 그 의혹 아니에요. 이제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언론인이신데 그걸 아직도 언론 의혹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배추밭에 2억 주는데 매달 450만씩 주더라. 그건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 의혹 아니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저희 기자들은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예. 그래서 현재 기자이기도 하고 그런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의혹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이제 납득도 가지 않죠. 그런 투자처가 있나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같은 것도 많은 이제 의혹 좀 의문점이 많이 남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 잘했다가 50%가 훨씬 넘고 잘못했다가 20-30%란 말이에요.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초대 어떤 지지율도 초반에 53%다가 지금 거의 60%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우리 8.7 체제 이후에 가령 대중들이 그 민주화를 이룬 공으로 그 높게 평가를 했던 YSDA 두 분은 서로 참 우리 국가를 나눠서 그 편가르기를 해버린 셈이 되어버렸는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호남 가서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나올 때는 호남 가서 김대중 대통령 만세 소리 안 하면 주유소에서 기름 안 넣어졌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았을 정도니까 그런데도 정권이 딱 출범하니까 지지도가 80%를 다 넘습니다.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70%를 넘은 건데 두 번째 조사했을 때 내 기억으로는 80%를 넘었어요. 이 국민들이 이 스스로 그 존경하는 그 뜻을 보였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자 이제 신문에 공공연하게 그렇게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이제 호남의 한을 한번 풀었다. 호남에서 인구가 적으니까 호남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는 것은 꿈이었는데 이제 호남 출신 대통령이 나왔다. 그 한을 풀었다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때 그 통합을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또 계속 갈라져서 이제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이후로 지금 예컨대요 보수 정권은 출범했을 때 심지어 그 내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 그 대통령의 경우는요 51.5%를 받아서 당선이 되지 않아요. 최고 득표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갤럽의 경우에 첫 번째 여론조사를 하니까 박근혜 정권을 그 지지한다는 게 4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50%가 되지 않았어요. 득표율보다 훨씬 낮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60%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쭉 보면 이번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엄청난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까 질실 한쪽에서는 질시를 하고 있는데도 비교적 높은 이 과반수가 넘는 훌륭한 지지율을 보였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 높은 지지율로 지금 처음에 정권이 시작하면요 막 독주를 하거든요. 그때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 오만함. 세상을 내가 바꿀 수 있다. 모두 자신에게 고기를 숙이니까 이 세상을 나는 바꿀 수 있고 나는 역사책에 훌륭한 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오만함이 반드시 망쳐버립니다. 모든 걸요. 그렇죠. 이게 듣는 귀를 활짝 열어야 되는데 귀를 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귀를 닫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읽은 책 한 권이 그 부분 지식이 총체야. 그래 그걸 너무 믿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남의 말이 귀에 안 들린단 말이에요. 레드 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에는 제일 필요한 것이 늘 쓴소리를 하는 레드 팀. 레드 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 정권에 이번 그 쭉 보면 레드 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안 보인다. 주변에도 없고 그리고 내각에도 더더욱 없고 대통령실에도 없다. 원래 그 대통령제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요. 장관들이 대통령의 참모를 하는 겁니다. 이 국무총리가 없다면 대두국 그렇게 되겠죠. 장관들이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잘하면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없으니까 장관들이 대통령의
비서 세크리터리란 말이에요. 비서예요 사실은. 네. 참모예요. 그러면 백악관은 뭐냐? 백악관에 있는 사람은 일종의 레드 팀이에요. 가령 백악관에 있는 모든 비서들은 장관의 그 어떤 정책 이걸 모니터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해서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거 저놈이 이거 이상한 이 정책을 펴려고 하는데 이거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이 레드 팀이 백악관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보면 거의 모든 문민 정부에서 청와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 최고의 권부입니다. 그 권부라고 부르잖아요. 신문에 권부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거기 대통령의 비서인 그 수석들이 장관을 야 이리 와. 너 임마 이거 안 돼. 그 차관급이 장관급을 박살로 내는 거죠 그냥. 그 장관은 문자 그대로 꾸다운 보리자루 거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이 역대 장관들 중에 우리가 딱 기억나는 그런 장관들이 있어요. 정말 저 장관 때 제대로 했다. 그러니까 내가 외부 강연 가서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분이 손을 딱 들더니만 조국 이러더라고. 대단한 생각을 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으시죠. 이렇게 보면 이제 한 달이잖아요. 허니문 기간이고 뭐 저는 그 잘해서가 아니고 어떤 분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잘 좀 하라는 그런 기대감의 어떤 수치가 아닌가 여론조사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 달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그 모습들이 좀 신경을 꽤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의 그런 소통이나 스킨십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런 단기적인 효과가 얼마나 갈 것인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법 리스크도 있고 뭐 김민석 리스크부터 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갈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금 뭐 이재명 정권의 급소가 뭐겠어요? 내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권은 놀랍게도 대중의 급소를 알고 있다. 대중이 무슨 일에 환호를 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내면서 얼굴이 확 피는지를 안다. 그 급소를 안다. 맞아요. 첫 번째 돈을 살포하는 것. 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21대 총선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민주당과 처음에 그때 미래통합당이죠. 엄청나게 돈 살포를 갖고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더 받고를 시전을 했다고. 그쪽에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줄게라는 우리는 받고 더 뭐 이런 식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마치 고스톱 치듯이. 근데 그게 철저하게 실패를 했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뭔가 하면 우리 국민들은 받고 얼마다 하는 그 보수 정당의 말은 믿지 않아요. 그건. 그런데 돈을 뿌리고 신문 만평에는 헬리콥터가 돈을 살포하는 만평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진보신문에서 그 당시에 그건 어디까지나 진보 좌파 정권이 시혜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전 세계 모든 진보 좌파 정권에서 돈을 살포를 하지 보수 정권에서 돈 살포하는 정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그 돈을 뿌리면 우리 국민들이 얼굴이 확 펴진다는 걸 알아요. 그게 뭐 성수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자마자 2차 추경했잖아요. 두 번째 내가 얘기를 했겠지만 이 권력자의 피를 보고 싶어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놀랍게도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주변에서 하라 이랬는데도 근데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 납부거부 이 강제 북송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도보다리 위에서 USB를 줬는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 그 중대한 문제까지. 월성원전 평가 조작 사건 무엇보다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요. 청와대 간부들이 다 재판을 받는데 하필이면 문재인만 쏙 빼요. 지금 퇴임 후에 유일하게 문제된 사건이 타이24제 사건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은 손을 안 댔어요. 네. 뭐 자기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을 해주고 검찰총장에 발탁을 해줬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던지 일체 손을 안 대요. 사실은 보호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압니다. 아 그게 아니다. 이 권력자의 피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대중의 속성이다. 그래서 이 정권 출범하자마자 바로 이튿날 3대 특검 밀어붙였잖아요. 네. 3대 특검이 뭡니까? 말이 3대 특검이지. 내란 특검 지금 내란죄라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내란죄라는 말은 자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강조를 하건데 정의가 뭐냐? 강자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강자, 승자, 승리자, 전쟁에서 이긴 자가 정의를 정의한다. 정의를 재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정의다 하면 그게 정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건 내란이라고 본다 이러면 그건 내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게 그리스의 트라시마코스 우리가 괴변론자라고 하는 소피스트 현인들 중에 트라시마코스가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에게 한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정의가 뭡니까 이러니까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죠. 긴 것은 긴 것대로 짧은 것은 짧은 것대로 그런 게 정의다. 뭐 시장에서 돋보시 날리면서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는 글자를 쓸 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글은 단 한 자도 없습니다. 다 플라톤이 썼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이 쓴 국가를 읽어보면 그때 트라시마코스가 한 말이 그거예요. 아 선생님 그 무슨 이렇게 나무 밑에 졸고 있다가 선생님 그 무슨 개 빽딱 같은 소리를 합니까 이러니까 어이 너 누구야 나는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인데 뭐 내 이름은 알 필요가 없고 내가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정의는 강자의 이익입니다. 힘센 놈이 이익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때부터 근 2000년이 지나서 장차크 루소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회계약론에서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 장차크 루소가 언제 이름을 떼셨습니까? 그 매종상이죠. 뭐 매종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걸 이 논문을 심사를 해서 1등에게 요사이 돈을 치면 뭐 한 돈 10억씩 주는 거야. 큰 부자가. 근데 거기에 1회에는 당선자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2회 떡 냈는데 당선자기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공부라고는 하도 안 하고 이탈리아에 스카우트 대가 가서 바랑 부인이라는 사람의 그 애남이 되어 있었던 장자크 루소가 프랑스로 도망을 해서 백과사전파에 붙었는데 그때 쓴 게 뭔가 하면 그 원래 논제가 뭐 있는가 하면 음악과 과학의 지능이 인간의 도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논제예요. 그런데 장자크 루소가 쓴 그 이 논문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인간은 그런 걸로 절대로 도덕성이 올라서지 않는다. 이 그 바탕에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정의라는 것이 딱 그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하고 해서 그거 깨닫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정의는 힘센 놈이 정하는 거야. 법이 뭔데? 원래 큰 힘센 놈이 지 재산 지키고 자기 아내, 자기 애첩, 민의들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훔치지 마라. 남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마라. 그런 법을 왜 다 만들었는데 힘센 놈들이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그게 루소의 이론이에요. 그게. 그런데 요사이 돌아가는 꼴을 감아보면 딱 정의가 그거야. 지금 내란이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자기들이 성자란 말이에요. 네. 성자인 입장에서 내란이야.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한 거 그게 내란이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 너희들 내란의 오모야. 종범이 돼. 맞아요. 그래서 허영 교수님 같은 분도 이제는 입을 다물어요. 그분이 헌법학을 전공을 해서 훔볼트 상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노벨 법률학에 있어서 노벨상입니다. 그게 그런 분이 입을 꽉 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 판에 끼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정말 기가 막히는 세상에 온 겁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정의가 강자의 이긴 거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발 오만하지 마라. 제발 이게 역사학비는 겸허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 정권이 급소가 이제 그 아까 내가 그 얘기다 그랬는데
그렇죠. 현금도 그다음에 드렸죠. 현금 살포하죠. 전 정부 대중에게 권력에 피를 보인단 말이에요. 예. 특검을 하잖아요. 그 특검이 뭡니까? 윤석열, 김건희 특검이에요. 사실은 그 두 사람을 단두대에 올리기 위해서 검찰청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검사만 120명입니다. 거기에.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올려놓잖아요. 오늘 지금 맞아요. 3,100포인트 가까이 넘는 걸 보고 내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려놓아요. 거기에는 우량주도 있지만은 신고가를 지금 달성한 종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자, 이 대중의 급소가요. 잘못하면 정권이 급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가장 실제 취약한 부분이 이 마지막 주식시장 부분입니다. 네. 이건 외국인들이 지금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특히 MSCI 지수에 올해도 또 못 들어갔거든요. 네, 네. 우리가 공매도까지 다 재개해 줬는데도 거기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모건 스탠리 지수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건 스탠리 지수만 들어오면 외국에서 거의 한 300조 가까운 주식 투자금이 막 몰려올 텐데 그걸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새 정권에서 이 주식시장을 부양할 거다. 상법도 바꾸고 이 주주 친화적인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서 엄청나게 올릴 거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거다. 이래서 올랐는데 외국 놈들이 얼마나 야가 빠진 자들이에요. 올라가 지금 공매도를 왜 하는데 공매도가 그냥 주식 사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못하면 풍선이 쫙 커지잖아요. 네, 네. 영원히 커지는 풍선 봤어요? 없습니다. 근데 풍선이 커질 때는 바람을 불면 아주 천천히 커집니다. 굉장히 천천히 커져요. 그런데 터질 때는 발을 퐁 찌르면 팍 이렇게 터져버립니다. 터질 때는요. 문자 그대로 개인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정말 걱정을 합니다. 이게 주식시장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주식시장은 펀더멘탈이 건전해져서 문자 그대로 저절로 올라가야지. 네, 네. 이걸 정권에서 억지로 주식시장을 올리려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대중의 급소가 정권이 급소한 거고 두 번째 그 아까 돈 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 재정은 올 연말에 지금 내가 GDP의 49%라는 이걸 넘었을 거다고 내가 장담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정말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생산이 계속 줄기 때문에 올해 국민 총생산 GDP는 생각처럼 그렇게 예컨대 2,600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기준연도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죠. 2,500조, 2,600조 이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2,500조 채우기 참 벅찰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게 국가 채무 1,300조를 넘는 국가 채무가 50%를 훌쩍 넘어서 버립니다. 이게 그런데 한 55%를 간다 앞으로 내년이나 쯤에. 55%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에만 60%를 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 우리 S&P라고 하는 거, 그리고 피치. 그 세계 기관 중에서 피치가 우리나라에 가장 냉정해요. 이 피치가 어쩌면 가장 먼저 우리를 BBB 단계로 떨어뜨리고 지금 이 BBB 단계로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살아남을 기업이 또 얼마나 되겠느냐. 제2의 IMF 사태가 반드시 옵니다. 예. 반드시 와요. 그래서 내가 이 대중의 급소가 정권의 급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권력의 피를 보는 건요, 이거 반드시 부메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내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예요. 네. 겸손하라. 겸손해라. 역사 앞에 겸손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느냐. 발구멍 같은 걸 뚫고 그렇죠, 올랐다. 그렇죠. 나는 감옥 가기 일부 직전에 나 만약 감옥에 들어갔으면 영원히 나오지 못할 뻔했는데 어쩌다가 내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못 내려가. 뭐 이럴 수는 없을 테고. 그런데 그럴수록 겸손해라. 겸손하면 지금까지 당신에게 반대했던 사람들도 당신이 퇴임할 때 어쩌면 박수를 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겸손하라. 그런데 이상하게 나의 그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혀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증거가 이렇게 문제 많은 내각 인선을 해놓고 아직까지 자진해서 물러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적어도 김민석이 정도는 물러나야죠. 조현도 물러나야 되고 뭐 정은경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실체를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조현 정도는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김은경도 물러나야 되고요.